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아침 경고 문자에 서울에서는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지선님, 아침부터 경보 문자 보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명원섭님, 오발령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내 맘대로님,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아침 6시 41분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경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 오전 6시 32분 서울 지역에서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제 지인들도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면서 막 연락을 주셨는데 경계 경보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가 없어서 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 7시 3분에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발령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속보가 떴잖아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북한이 주장하는 표현을 쓰면 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보가 이거에 따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오발령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네.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것대로 남겨두고 아무튼 북한이 발사체를 지금 쏘아 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남쪽 방향으로 쏘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피령을 내렸는데 주로 오키나와현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른바 우주 발사체라고 한다면 이제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렇게 이제 낙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로 떨어질 거냐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1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그리고 페어링 위성 덮개조 이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 이렇게 지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예고는 이미 했고 근데 6월에 쏜다고 했잖아요. 5월 31일 0시부터 네. 6월 11일 0시 사이에 쏘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5월 31일 6시 몇 분쯤에 쏘아 올렸으니까 애당초 예고한 그 범위 안에는 어제 있는데 리병철은 분명히 리병철은 6월에 쏜다고 또 했었죠.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크게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유엔 안보리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저희가 이미 짚은 바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속보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참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경보 발령은 북한 발사체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무관한 것으로 지금 경보 발령을 했다고요? 그럼 왜 했나요? 서울시.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 NSC 소집 여부를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주재를 조태용 안보실장이 할 것이냐 대통령이 하느냐라는 속보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발령이 북한이 쏘아올린 거고 상관없이 오발령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딱 맞아 떨어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 진짜 방송 준비하다가 심장이 진짜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뭐 오후에 좀 오전에라도 밝혀지겠죠. 누가 왜 이런 걸 잘못했는지 좀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방송 관련해서 큰 뉴스가 2개가 있었는데요. 뉴스 리포트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이 MBC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4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인데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사원들과 대치했습니다. MBC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영장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치 2시간여 만인 정오쯤 압수수색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옥 안으로 진입했고 해당 기자의 책상과 집기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오후 1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면직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를 매우 자세히 적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처럼 한 위원장의 혐의를 형법 조항까지 적어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방통위원장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뽑은 건데 한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지난 1년간 허송 세월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짚어야 할 점은요? 여기서 개개 사안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MBC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큰 흐름만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 사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법을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종합하면 법을 앞세워서 방송 독립성의 근간을 건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법의 논리입니다. 법의 논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거침이 없습니다. MBC 압수수색은 고발 조치에 의거해서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기소에 의거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그초해서 한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법적 절차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방송을 크게 흔들 건 불문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 거센 물살 위에 조각배 같은 형상이 지금 방송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처법이 무엇이냐? 따로 없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야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야당은 이번 수사를 언론 탄압이라 규정을 했고요. 여당은 수사에 성역은 없다. 경찰은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 다음이 뭘까?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목되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주목되는 인물들은 둘째 치고요. 네.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을 앞세워가지고 그것도 법적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행정부가 주도해서 판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MBC 사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누군가가 하고 그러면 바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그 가상 상황도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지난 22일 그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우리로 치면 아시아 담당 국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이때 한중 국장급 협의가 있었다. 국내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류진숭 사장이 와가지고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사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사불가 방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은 불가하다. 두 번째,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하다. 세 번째,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고위급 교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거겠죠. 고위급 교류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하다. 이렇게 사불가론을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던 걸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그 엄정한 입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사드 삼불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사드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사드 삼불 정책이거든요. 이것들을 존중하고 재확인해 달라 이렇게 중국이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불가론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우리는 이걸 레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다. 넘어가기만 해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싱하이밍 대사가 인터뷰했을 때 핵심 이익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뭐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 중국 대사가 참으로 저는 앞으로.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네, 했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심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포괄적인 입장 천명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사드 삼불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뭔가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은 어떤 거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 대응이 있는 거냐? 중국에 대해서 네. 궁금해요. 지금 중국은 협의가 아니라 거의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밑 대화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시죠. 권익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이러한 공직자의 행동 강령이나 이해 충돌 그리고 또 채용 비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패 공익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또 공직자 자녀들의 채용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권익위가 주무부처로서 어떠한 역할이라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결의안이 어제 국민권익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요구에 응하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가 진정성이 있다면은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선관위에서 발생한 자녀 채용과 관련하여서 권익위에서 해당 사안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서 권익위가 채용 비리 통합 신고센터에서 현재 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권익위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권익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선관위의 요청이 있으면은 권익위의 단독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이 실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길게 나갔는데요.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에 앞서서 어제 새벽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상화폐 전수조사나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 이것과 관련 위원장의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죠?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볼 거 없이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목소리가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 권익위 관계자가 지난 17일 한 발언이 채널A에 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채널A는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센터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 경력직 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권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나름 근거가 있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조금 전 들으신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도 이 맥락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의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 이것도 조금 전에 들었던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과 맥락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현희 위원장 그 이전에 이런 발언들이 이미 있었는데 이때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떤 의사를 보였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저는 한번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전원 합의체를 거쳤어야 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사실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짚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뉴스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위원장이 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지적에 깔려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게 깔려 있던데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한 달 정도 되면 손 놓고 그냥 월급만 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물러나는 그날까지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과거 부동산 전수조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현희 위원장은 특정 정파 출신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일 벌리고 직접 실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길만 잡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권익이라는 조직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JB가 언급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동시에 직무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조사에 임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서울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행안부는. 네. 근데 서울시 안내 문자가 왔는데 북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런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행안부 얘기 다르고 왜 서울시 얘기가 다른 겁니까? 이거는 조금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경계경보 방송에 용산구 주민들은 일부 대피소로 대피까지 했었대요. 아이고 참.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